전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 저널리스트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영관이 오늘 멀리 잡혀가지고 내려오시느라 힘드셨죠? 오늘 그만큼 좋은 시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고된 대로 오늘 감독님과 가네코미코 연기하신 최희서 배우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내려오는 길이 조금 길어서 박수를 좀 더 길게 쳐볼까요? 네, 오랜 시간 성의 있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오신 표정들이세요. 다들 흐뭇한 미소를 지금 띄고 두 분을 바라보고 계신데요. 오늘 참석하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강의실 같아요. 학생분들은 아니실 텐데. 지적인 분들만 오시는 공간이라서. 두 번 보신 분도 계세요? 몇 명이야? 3분의 1이 두 번 보셨네. 두 번 보신 분 중에 세 번 보신 분 계세요? 아이씨, 이거 반칙이잖아. 표 어디서 구한 거야? 표를 어디서 구했어? 부산에서 두 번 보고 여기 왔어요? 왜요? 여기 이거 보러 왔어요? 네. 시험 붙겠어 그래가지고. 감독님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평일 저녁에 영화를 봐주시고 또 이런 자리까지 와주셔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GV 하는 거 처음인데요. 뭔가 굉장히 지적이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열 GV를 이번 주에 한번 저희가 앞서 같은 조합으로 한 번 더 했었었는데 그때 보니까 관객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얘기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관객들의 질문을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생각하실 동안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바로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게요. 일단 박열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감독에게 쉬운 도전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 자체가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상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아나키스트라는 그 사람의 어떤 성분 요소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이 겪은 사건들이라던가 주변에 벌어진 일들 같은 경우는 추앙한다, 감옥에 갇힌다, 끝! 굉장히 단조로운 구성이기 때문에 카메라 위치부터 씬 리스트를 짜는 것까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마냥 대사로만 처리할 수도 없을 테고 감옥에서 씬을 어떤 식으로 변주를 둘 것인가. 이렇게 쉽지 않은 어떤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박열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박열을 선택하셨나요? 굉장히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박열이라는 인물을 영화로 찍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뭐지? 이런 설명하려면 막 저도 헤매요. 근데 한 20년 전에 이제 그 인물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프레임 밖의 사람이야. 뭐 프레임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뭐 안중근, 뭐 윤복필, 봉창, 뭐 김원복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일본의 제국주의의 신장부에서 내각과 그런 대법원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저가 좀 궁금해서 제가 보고 싶어서 찍었어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근데 그를 뭐 그때는 자료도 별로 없었고 근데 최근에 와서 자료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책, 뭐 한국에서 나온 책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어렴풋이 이랬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작가와 같이 시놉시를 쓰고 시놉시 쓸 때는 최희서 씨도 같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수정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작가한테 시나리오 씌워서 그다음에 또 그걸 계속 각색 수정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만들면서도 이건 상업 영화가 아니구나. 스펙타클이 없어. 스펙타클이. 어떻게 영화에 초간만 안 쏴.
무슨 독립운동가 나온다는데 이거 독립운동가가 아닌가? 뭐 이런 저도 헷갈렸는데 찍으면서 두 배우가 또 많은 배우가 그 상황을 재현하는 과정 안에서 소위 아나키즘이라는 또 아나키스트라는 그들의 어떤 본질을 공기로 느낀 것 같아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마이크를 붙잡을 수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 예. 그러면 관객 여러분들께 이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감독님이 이 인물이 궁금하기 때문에 출발하고 완성한 영화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박열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가 영화를 만들기 전과 지금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아나키스트라는 시나리오를 쓸 때 그때 박찬욱 감독하고 이보영 감독하고 작가였고 저가 이제 제작자고 조철은 지금 감독이 지금 기획자고 그러는데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어 본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옛날에 뭐 이권택 감독님이 두만가가 잘 있거라 뭐 이런 그런 뭐 만주할 거 뭐 이 정도 또 수십 년 동안 안 만들어지다가 제가 이 식민지 시대는 드라마의 보물창고야. 이 보물창고를 우리가 찾아가려고 그래서 상해를 갔어요. 박철학 감독 나오고 세서 가가지고 이제 실제 1923년도에 김구희와 있었던 김원봉과 의열단 그 소재는 이제 김산의 아리랑에서 나온 몇몇 흔적과 주변 서적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뜨거운 어떤 반일 감정에 대한 그 기계 넘치는 뭐 항일투사 뭐 이런 단순 논리로 지금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막 20년 가까이 20년 넘어 지나오면서 제가 여러 영화를 찍어오면서 왜 우리는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식민지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협소한 프레임 안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도대체 근대는 뭐지? 우리가 배웠던 근대는 서양의 근대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근대는 뭐였지? 그러니까 이제 뭐 왕조가 끝나고 바로 이제 한일 병탄됐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라는데 이것은 피동적 근대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이 능동적 근대가 없었나? 그냥 왕조에서 바로 그냥 이런 뭐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이 근대 혁명의 시작, 뭐 시민 정신의 시작, 시민이 왕의 목을 치는 그러면 우리는 없나? 동학혁명이 있네? 동학혁명이 있는데 조선의 왕은 일본군을 불러가지고 500명이 총을 쏴서 몇만 명이 웅치 전체에서 그냥 다 쓰러져 버린 그런 시민 정신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그 동학혁명이 외세에 의해서 거세되면서 이제 소위 식민지 시대의 명분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것은 과연 역사를 읽는 우리의 눈이 소위 정치사와 전쟁사로만 있잖아요. 이걸 주류 역사관이라고 치면은 주류가 있다는 것은 비주류가 있다는 얘기니까 비주류의 역사관 속에서의 어떠한 면면이 흐르는 근대성의 거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 거점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동학이라는 이름은 서학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건데 그럼 서학은 뭐냐? 뭐 천주시루가 들어가지고 뭐 정영 집안이 어쩌고 뭐 신유박해 있잖아요. 정조 초에 1801년 이때도 이미 소위 인간이 서양이 갖고 있는 근대성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각한 인간들이 어떤 왕조 체제에서 훨씬 민중의 삶의 가치를 또 인정해주는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더 밝혀내려는 그런 주체적 근대성이 있었는데 뭐 신유밖에 뭐 박해 뭐나 일본 다 날라가고 이거 주류의 그 정치서 전쟁서로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프레임에 아직도 70년 동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923년에 박열이라는 한 22살짜리 인간이 탈국가, 탈민족적 사상으로, 근데 그때는 아나키즘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으로 권력에 저항하는 그것도 일본 여성이 가네쿠 후미코와 동거를 하면서 이거는 굉장한 근대성, 특히
가네쿠미코라는 여성이 갖고 있는 근대성은 뭐 놀라울 정도죠. 사실 근대성이라는 것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 지금 우리가 돈의 그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저 돈에 10,000원짜리에 일본 돈 만행에는 이제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소위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인 어떤 문을 열고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탈아론. 일본은 아시아가 아니라 탈아시아에서 서구의 제국주의와 어깨를 겨주려는 그들의 어떤 그 욕망이 있었고, 욕망의 구체적 실천은 서구 사법 체계를 그대로 이행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서구 영국 제국주의, 프랑스 제국주의, 독일 제국주의와 국제사회에서 비등한 권리를 갖겠다. 우리가 만약에 OECD를 간다면 OECD 뭐 신청한다고 안 받잖아요. OECD를 가려면 뭐 탄소 배출부터 시작해서 뭐 인권 해결부터 시작해서 뭐 해외 봉사 다 해야 OECD 넣어주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때도 이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들은 자기들끼리 독식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계속 늘려나가는데, 일본이 우리도 제국주의적 이 포맷을 다 짰어. 그게 소위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최초의 헌법을 만들 때 독일 헌법을 갖다가 우라카이 해가지고, 우리도 우리대로 또 이렇게 우라카이 하고, 여기 보면 영화 보다 보면 사형 전에 주문 하잖아요. 주문.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주문 하잖아요. 그 주문이 같은 주문이야. 주문 기억나요? 영화 보면서? 그게 이제 일본어 헌법, 이게 소위 이제 근대 헌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원래 이런 세상부터 왔나 보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있는 현재는 어딘가의 과거로부터 왔고, 뭐 그리고 또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지 뭐 갑자기 외계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같은 것이다. 같은 것. 다만 사람은 계속 바뀔 뿐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래요. 지구 수명이 지금 45억 6천만 년이잖아. 그럼 45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는 계속 태양을 돌았고, 달은 매일 지구를 도는 거야.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45억 6천만 년 동안. 그 똑같은 반복 사이에 사람만 계속 보초교대한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왔다 가고 우리 할아버지가 왔다 가고 내가 또 왔다 가면 내 자식이 왔다 가고, 그냥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아요. 계속 45억 6천만 년 동안 제자리를 돌았다는 거야. 다만 인류가 문명을 스스로 개념화시켜서 이거는 국가, 이거는 민족. 후미코가 한 말이 있잖아. 국가나 민족은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이제 탈국가, 탈민족 의식을 가진 깨어있는 후미코와 박열의 그런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인데, 우리는 여태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사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한번 식민지 시대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좀 넓혀보자. 혹은 또 바꿔보자. 뭘 바꾸냐면은, 이 영화는 한국 사람이 보면은 박열이 주인공이죠. 근데 일본 사람이 보면은 후미코가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박열을 아는 숫자보다 일본 사람이 후미코를 아는 숫자가 더 많을 거라는 거야. 거기도 인구가 1억 3천이고 우리는 5천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일본 사람이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일본 영화 속에 한국 사람 나온 거라고. 왜? 동경이잖아. 조선은 안 나와. 그 자기네 정부 나와. 총리가 하나 둘 셋 나오고 법무대장이 다 나와. 그거 불령사도 일본인이 6명 껴있어요. 그 안에. 나중에 자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영화에 한국 배우 몇 명 나온 영화라고 따지고 보면. 그거 다 일본말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반대로 가서 보면은 영화가 반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알려면 코를 잡아야 코끼리구나. 그런데 뒤에 가서 꼬리를 잡으면 이게 코끼리인지 코뿔소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어디가 진짜 내가 어느 퍼스펙티브로 시간을 보고 사물을 보고 그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달라 보인다. 그럼 너무 길게 얘기하지 지금. 그죠? 졸리죠? 그만하기.
아주 즐거운 토막강의였고요. 그 박열을 보고서 각자 얻는 감상 혹은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라고 가져가는 부분은 각자 다르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박열을 본 모든 관객이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박열을 보러 갔다가 가네코미코를 발견하는 영화 혹은 이재훈 배우를 보러 갔다가 이재훈 배우에게도 물론 반하지만 최희서라는 배우를 발견하게 되는 영화라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최희서 배우님께서는 이준익 감독님의 전작 동주에서도 함께 작업한 인연이 있는데요. 거긴 시인 윤동주를 사랑한 일본 여성 쿠미이를 연기하면서 우리에게 깊은 감흥을 남긴 배우였죠. 연기를 보면서 저 배우의 연기를 더 길게 오래 보고 싶다고 생각한 건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오랜만에 든 기분이었거든요. 동주가 윤동주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송몽규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발견해서 보여줬다면 이 영화는 박열이라는 이름에 나란히 있었던 후미코라는 여성을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시나리오 시놉시스 쓰는 과정에도 배우가 함께 참여했다고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배우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후미코에 대한 깊은 연구 끝에 이 캐릭터와 이 진귀한 연기가 탄생을 했는데요.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고 또 감독님께서 추천하신 영화도 3편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영화인지 같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동주가 촬영이 끝나고 이제 저희가 후반 작업을 하면서 녹음실에서 후시 녹음을 하고 있을 때 이준익 감독님께서 박열, 가네코, 후미코 이런 이름 들어봤어? 라고 저한테 대뜸 여쭤보셨는데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 이러시면서 핸드폰에 찾아봐 라고 하셔서 찾아봤더니 그 저희 영화의 포스터이자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는 그 흑백 사진이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흑백 사진이 너무나 그 충격적이어서 정말 굉장히 100년 전에 찍힌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슨 작품 사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또한 관심이 생겨서 조금 더 저도 알아볼게요. 근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죠? 라고 여쭤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영화로 만들고 싶었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서전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바로 그날 자서전을 사서 읽어봤고 자서전을 읽으면은 그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후미코의 어떤 굉장히 불우하고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우울하고 정말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이런 힘과 이런 정신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정말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은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문자로 감독님께 너무 감명 깊었다. 영화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시나리오 회의하니까 놀러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가도 되나요? 하고 이제 찾아뵀어요. 네, 감독님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번도 이렇게 여쭤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저에 대해서 후미코 역할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저에게 후미코에 대한 어떤 너의 의견을 듣고 싶고 너 또한 어떤 문학적으로 이런 역사적으로 관심이 많은 아이니까 너의 의견을 함께 들으면서 시나리오를 만들면 재밌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게 벌써 2015년의 8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몇 번 시나리오 회의를 참여를 했었던 것이 동주가 끝나고 시나리오가 나오고 제가 또 기적적으로 캐스팅이 되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서전은 지금도 서점에서 찾을 수 있고요.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녀가 조선에서 식모살이를 할 때 14살에 자살 시도를 해요. 충북 부강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강으로 돌진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뛰어들려고 기모노 이 소매에 돌을 넣던 와중에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보다 보니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항상 미워하기만 했던 부모님이 그립고 내가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를 괴롭힌 할머니와 고모와 나를 무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라는 존재를 그저 있었다가 사라진 아주 불우한 여자로 그냥 잊혀지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어떤 좀 어떻게 보면 도끼와 같은 무서운
하지만 그녀에게는 삶의 원동력이 된 그런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을 그녀는 우울한 검은 빛이 내 마음속에 생겨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서전 얘기가 또 길어졌지만 그렇게 그런 그녀의 삶을 아무래도 캐스팅이 된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반복적으로 다시 찾아서 읽고 제 안에 곱씹어보고 그래서 이 캐릭터가 그러면은 굉장히 강인하고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데 조금 우울하고 무거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침 감독님께서 저에게 참고를 하라는 영화 3편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젤소미나라는 정말 천사 같기도 하고 광대 같기도 한 매력적인 캐릭터였고 길버트 그레이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팬이라면은 한 번쯤은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어마어마한 그 연기력이 보이는 그 역할이고 또 마지막 작품은 제가 굉장히 생소했는데 최근에는 헤이트풀 에잇이죠. 거기에 나왔던 제니퍼 제이슨 리의 젊은 시절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그 제니퍼 제이슨 리의 캐릭터였는데 그 셋의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순진무구함이 있고 또 광대 같은 익살스러움이 있는데 그들의 모든 공통점을 보면은 그것은 어떤 솔직함 그리고 아이와 같은 그 순결하다고 해야 되나 숭고하다 그러나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캐릭터와 나는 나라는 자서전에서 읽은 후미코의 모습을 결합을 해보면 조금 자서전에서 표현된 어떤 어둡고 아주 우울한 후미코의 캐릭터보다 살짝 더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해석이 가미되고 또 저희 영화가 또 블랙 코미디다 보니까 어떤 저희 영화의 결과도 좀 어울리는 그런 독특한 캐릭터가 생길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집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미코 자서전 같은 경우는 진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많이 일잖아요. 그래서 배우가 물론 잘 표현을 해줬고 뭐 감독님께서 훌륭하게 연출해주셨지만 그 책의 한 줄 한 줄이 진짜 마음에 콱콱 비수로 꽂힐 정도로 너무 신랄한 문장과 이 당대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탈근대성과 이런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 여성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서전을 보면서 이게 그 전국 서점에서는 지금 거의 절판 상태고 이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구하기가 쉬우실 텐데 어쨌든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후미코가 법원에서 판결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의 일생을 한번 적어보아라 라고 해서 그거를 정리한 시작이긴 한데 그게 오히려 좀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이 기록을 손에 넣고 읽지 못했겠구나, 이렇게 멋진 여성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책의 존재에 굉장히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박열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고 가네코 후미코란 인물에 관심이 많이 가셨다면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걸 계속 들으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질문을 2개밖에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휩싸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착순으로 5분께는 두 분께서 직접 오늘 포스터에 친필 사인을 남기신 거 저희가 5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 먼저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가장 먼저 손 드신 분께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이준익 감독님 팬인데요. 용기 내서 소원을 드렸습니다. 감독님 영화 연출하신 거 다 공교롭게 극장에서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왕의 남자를 제일 좋아했는데 그 이후로 2번째 가장 좋아하게 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지만 한국 영화 봤던 것 중에 항일 주제와 시대 배경을 만들었던 영화 중에서 전 제일 인상적인 작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됐고요. 궁금한 점이 2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식민지 시대, 항일 시대 영화를 찍으면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와 다르게 항일 속에 약간 아까도 말씀하신 근대성, 탈민주주의 이런 주제와 함께 재판과 또 치조가 되게
약간 중점적으로 그려졌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구성 방식이 좀 감독님의 전작들하고 봤을 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같은 경우는 약간 사건 전개 속의 인물이었고 동주는 약간 인물 중심이었잖아요. 두 가지 형식이 섞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감독님의 전작들과 다르게 약간 좀 방식이 구조 방식이 좀 달랐다고 생각이 됐는데 구성하신 방식의 계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 여쭤보면 처음 시작된 게 개새끼라는 시로 시작이 됐잖아요. 개새끼라는 시로 이 박열과 이 영화가 시작된 연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구성 방식은 사실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시도를 한 건 없어요. 구성 방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사도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뒤주에 갇히는 시점과 과거로 인물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사연들이 들어가는 것이 그는 구성상의 특별함이 있죠. 동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됐기 때문에 구성상의 어떤 새로운 기법은 없었어요. 이건 구성의 문제가 아니고 묘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이제 불륜사들의 일상 그리고 지진 나고 그다음에 그냥 바로 유치장 가더니 그냥 계속 신문하고 있어요. 영화가. 그러다 다시 재판 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우리가 한국 관객이라면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내각 장면들이 있죠. 사실 저는 내각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상에서 특이함은 사실은 별로 없다. 왜? 시간 순서니까. 단 이제 상업 영화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스펙타클이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진도 좀 크게 나고 뭐 우에노공 야스쿠니 신사에 뭐 폭동이 났다는데 폭동도 좀 찍어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 폭동 나고 뭐 남바다의 스키가 뭐 이렇게 쫙 막 산탄총을 쐈다는데 신문 한 장으로 이석이 딱 보고 남바다의 스키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영화하는 데 있어서 현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런 장면을 찍으려면 제작비가 100억이 넘어가겠죠. 그것도 동경에서 여기도 동경에 가면 있겠습니까? 그다음 세트 지어야 되고. 근데 이건 소재상 그런 큰 제작비를 어느 투자자도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막 눌러서 최소의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5천만 원, 그러니까 26억에 찍은 거예요. 촬영 일수도 26억에 찍으려면은 촬영 일수를 6주면 한 달 반도 안 되지. 촬영 기간이 거기에 24회차, 24일 만에 찍어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영화를 찍을 수가 없어요. 왜? 투자사에서 그 이상 돈을 안 줄 거니까. 계속 말만 하는 영화가 계속.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지? 개새끼야. 개새끼라는 시는 박열의 캐릭터를 연상해내는데 너무나 큰 힌트를 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나키스트가 갖고 있는 낙천성이 있습니다. 그 낙천성은 리메이지 아이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김산이 서술에 넣은 아나키스트에 대한 서술이 있어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어차피 우리는 내일이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오늘 뭔 짓이든 다 아는 인간들이야. 때로는 퇴폐적으로. 하지만 박열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개새끼라는 시를 보면은 나를 개새끼는 자신을 비하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하를 하되 가랑이 아래에서 오줌바위 자기 몸으로 떨어지면 자기도 떨어져서 논다 이거지. 그러니까 권력자를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비하하여 권력자를 조롱한다. 그러면 일단 영화 시작부터 인력거에서 뭐 그러고 있고 뭐 그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번듯하고 자신의 윤택한 생활을 위한 어떤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기 또 동거 시작하자마자 부르주아들은 결혼하면은 뭐 실혼여행 간다는데 우리는 책이나 보자 갈까? 그런 거 앉아있고 돈 안 드는 일만 하는 거야. 사. 이 책 어때? 여기서 물어보죠. 이게 크로포트킨? 이게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크로포트킨이 쓴 책인데 크로포트킨 책을 얘기하네 박열이. 나도 그런 책 있어? 땅의 쟁취라는 크로포트킨의 책을 크로포트킨이 이제 러시아 아나키스트인데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은 상호구조론이라는 책인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할게요. 그래서 개새끼 같이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됐고 그 기시가 없었으면 아마 이런 이재훈에게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재훈의 캐릭터를 그렇게
좀 도발적으로 아니 좀 유니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가 암시하는 은유 자신을 개새끼로 비하하면서 더 높은 양반에게 조롱을 하는 그 위트와 유머와 기질 그 기질을 시에서 다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하는 게 낫겠다. 후미코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뭐 자서전 봐봤자 뭐 우울하고 어둡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레퍼런스 때 세계 영화에서 그들도 다 우울하고 그 제니퍼 제이슨 저 블루크로너 가는 마지막 지난 거 얼마 정말 우울해요. 1940년대 50년대 그 미국의 노동계층은 정말 우리나라 노동계층 저리 가라 착취와 뭐 그런 시대 속에 뭐 제수나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힌트를 주는 거고 저 이재훈한테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왜 개새끼라는 시가 있으니까. 네, 그 첫 리딩이 끝난 다음에 그 세 가지 레퍼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재훈 씨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또 눈을 반짝이면서 감독님 저는 볼 영화 없나요? 이랬는데 넌 없어! 단언을 하셔서 네 이러고 하셨죠. 네, 넌 없어! 개새끼라는 시만 딱 머리 돌고 다 나와. 배우에게는 굉장한 과제였겠네요. 네, 다른 분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희서 배우님께서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어느 분 질문을 저희가 받아볼까요? 바로 앞에 계신 저는 이전에도 GV를 한번 보고 왔거든요. 지금 질문할 게 희서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미코가 자살을 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미코가 타살이라고 느꼈던 게 후미코가 극 중에서는 딱 2번 울거든요. 많이 컸네 우리 요리할 때 한 번 울고 성대모사 좀 되시는데 2번째는 이제 이감 될 때 이렇게 쓰여질 때 많이 흐느꼈던 장면을 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살이었다고 했을 때와 타살이었을 때하고 그 장면의 감정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희서 배우님이 촬영하실 때 그리고 후미코 역에 맞춰서 이렇게 하실 때 그 감정선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어요. 일단 이제 그 죽음으로 가기 전에 후미코가 사실 박열보다도 덜 죽음에 대해서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둘이 이제 후세 변호사한테 앞으로의 이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박열이 먼저 우린 사형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서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이 너의 시신을 이제 수습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후미코도 뭐 사형에 대해서 각오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박열이 조금 더 앞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후미코의 어떤 그런 감정 상태의 변화를 제가 미리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야 혹은 자살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야 라고 계획을 했다기보다는 보셨던 부분에서 어떤 그녀의 그 여린 마음이 보인 부분인데 그것은 사실 제가 애초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부터 조금 시도해보고 싶은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찍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후미코가 워낙에 강인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취적이고 어떻게 저 여성에게 저런 파워가 나올까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녀의 내면은 어마어마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표현이 되어야 나중에 관객들이 후미코와 박열의 어떤 투쟁이 조금 더 뿌리가 깊게 보인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이 컸다 우리 열이 같은 경우 그 특별히 이제 중점을 뒀던 것은 사실 후미코가 먼저 동거 제안을 했고 후미코가 먼저 동거 서약을 썼고 또 후미코가 항상 먼저 그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라고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후미코가 박열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마 본인도 더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박열이 먼저 이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것은 후미코가 기대치도 못했고 또 후미코가 예상도 못했던 말들인데 너무나 그녀의 전곡을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던 어떤 그 정말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사실 몸이 떨어져 있어도 당신과 함께 동거함을 느끼고 난 아직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후미코의 어떤 그 숨겨왔던 내면의 아픔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감독님은 이 후미코는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촬영을 임했지만, 보시다시피 영화는 어떤 답을 준다기보다는 영화는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주는 영화가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오픈된, 어떻게 보면 그 후미코의 죽음에 대해서 자살일까 타살일까라는 의문을 던져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실제가 그렇거든요. 지금 아직도 후미코의 죽음에 대해서는 가네코 후미코 연구회나 박열 의사 기념관 쪽에서도 이거는 고증을 보면은 자살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아무도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없고 시체 부검도 된 적이 없고 아무런 증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실화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영화를 만들면서 저희의 결말 또한 실제 지금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와 같은 죽음을 그대로 결말로 옮겼던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어요? 감독님이랑 이제 배우분께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박열이란 이 포스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재훈 배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이재훈 배우님을 이제 캐스팅한 결정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분께는 가장 촬영을 하면서 공이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힘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재훈을 캐스팅한 동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나는 TV를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재훈이 TV 연기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우유빛깔 어쩌고 하는데 그 영화도 난 영화 1년 내내 영화를 찍고 뭐 1년에 한 편씩 영화 찍다 보니까 남의 영화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봤던 파수꾼하고 고수정밖에 난 몰라. 그 딱 보면 박열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래서 비슷하잖아. 난 TV 본 적이 없어. 진짜요. 뭐지? 별그대니 뭐 이렇게 송중기 막 나와서 하는 게 뭐였지? 제목이 뭐 들어.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나는. 많은 장면들이 공이 들어가서 힘이 들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최종 공판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전 장면들은 사실 많은 연습과 어떤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 장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공판 장면에 그 사형 선고를 앞두고 박열에게 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랑 고백 같은 그 대사들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떤 느낌일지, 진짜 제 마음으로는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서 옆에 있는 동지이자 연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저라는 배우의 그릇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제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인데 이 장면만은 조금 그 재판정의 그 순간을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욕심은 아마도 그 전까지 저희가 순차적으로 영화를 찍었고 정말로 그 재판 장면이 저에게 마지막 촬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마지막으로 촬영하면서
배우로서 후미코로서 마지막 대사를 하는 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인 건지 아니면은 도전 정신인 건지 이 장면만은 그 촬영할 때의 순간에 제가 많이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해서 그 순간에 한 대사씩 읊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공을 들인 게 아니네요. 하지만 제일 신경이 많이 썼던 장면인데 이재훈 배우가 바로 옆에 있었고 저희가 24일 만에 찍어야 돼서 카메라 2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옆에 있는 이재훈 배우의 표정 또한 이제 B캠으로 찍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딱 일어나서 이재훈 배우의 얼굴을 봤는데 그야말로 후미코를 쳐다보는 박열의 표정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니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 내가 이런 그 재판장들 앞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를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개인적으로 좀 저 장면 좋다라고 느낀 장면이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많은 분이 손치셔서 일단 저기 가운데 모자 쓰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영화 보면서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준익 감독님이 이건 배우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준익 감독님이 고증의 요정 그리고 디렉션께 이제 약간 디테일이 이런 별명이 있으신 거에 비해서 배우들에게는 디렉션을 주지 않는 걸로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로서는 그런 디렉션이 없다 보면 그 실존 인물이 관객들에게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연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아주 작은 질문이긴 한데 제가 그 최영한이라는 역으로 나왔던 백수장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캐스팅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백수장 씨는 오디션 봐서 된 거예요? 백수장 배우는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 장점과 단점 사실 저는 이제 감독님께서 워낙에 그 배우들을 신뢰를 하신다는 것을 정말 그야말로 너희가 준비한 거 한번 해봐 약간 이렇게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놀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주시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준비가 잘 된 배우라면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많은 배우라면은 감독님 앞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뭐 저희가 일단 촬영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기 때문에 리허설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시고 그 감독님께서 어떤 큰 그림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동선을 정해주신다든지 혹은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라고 그것을 정의 내리거나 프레임에 가두시는 법이 거의 없으시고요. 그것은 배우의 몫으로 두되 혹시 그것들이 그 장면에 맞지 않거나 혹은 조금 조화에 어떤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감독님께서 큰 그림을 잡아주시는데 사실 저는 동주 때 그런 감독님의 어떤 그 연출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것이 저와 굉장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기를 할 때 특별히 어떤 이런 부분은 감독님께서 디렉션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보시다시피 감독님께서는 질문 하나를 하면은 아주 한 토막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정말 진짜 24일 동안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인문학 강의를 듣는데 정말 재밌고요. 제가 감독님과 두 작품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 내면이 아주 풍부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촬영보다는 촬영 전에 감독님께 질문을 많이 드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리딩을 하면서 감독님께 그러니까 후미코가 어느 정도로
한국말이 어눌했으면 좋으시겠어요. 혹은 이 어눌한 한국말을 제가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고 이게 관객들한테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감독님은 예를 들어 후미코라면은 한국말이 어눌해도 그것에 대해서 창피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별로 창피해 할 것 같지 않은데요. 맞아. 후미코는 내 한국말 발음이 어떻든 간에 자기의 의견을 아주 굳게 피력을 하고 발음이 안 좋아도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모습이 후미코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촬영 전에 많이 발음뿐만 아니라 어떤 모션이라든지 성격의 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촬영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미 논의를 한 부분을 제가 시도해보고 감독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편이어서 그다지 이렇게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장점만? 아까 관객분께서 뭐 고증의 요정이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오케이의 요정이 조금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케이 요정. 그래서 이렇게 저 고증 요정이 아닌 게 저 고증은 스태프들이 한 거예요. 미술 감독이 고증하고 저는 고증 요정이 아니에요. 다 덮었으면 이거 불리해. 다음 영 어떡하려고 그래? 네,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감독의 그런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마저도 오케이 사인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서 알고 있기로는 거의 배우들이 첫 테이크, 두 테이크 정도 연기로 거의 지금 이 영화가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최희서 배우님께서 또 한 분 질문해 주실까요? 여기 가장 그 최연소 관객분이 계신 것 같은데. 마이크 드릴게요. 잠깐만요. (12제가) 나. 맨 처음에 버스 광고에서 이 광고를 봤는데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엄마가 오늘 아침에 알려줘가지고 알았는데 이렇게 왜 만드는지 궁금하고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그거를 했는지 포스터 디자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홍보팀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지진 장면 가짜를 찍었어요. 카메라 안 들었어. CG가 쉐이킹. 돈이 없어가지고 이 지진 장면의 그 보조 출연을 여기가 합천이에요. 경상남도 합천. 서울에서 이제 보조 출연자가 와야 돼요. 이제 조 감독이 와가지고 제작시장에 감독님 보조 출연비가 모자랄 것 같아요. 몇 명? 그러니까 버스 한 대만 오면 그래 버스 한 대 몇 명 타? 45명이 이제 오는데 내려오는데 4시간 올라가는데 4시간 8시간은 벌써 이제 기본료 다 지급하고 아침 8시부터 이제 오버차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끝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8시, 9, 10, 11, 12 4시간 만에 다 찍어버렸어요. 지진 장면을. 그 빨리 점심 먹기 전에 빨리 올려보내야 이제 보출 예산이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CG로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볼록볼록 하고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했어요. 가짜야. 몇 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제 정말 CG 없는 생 그 화면을 보면 좀 웃길 수가 있어요. 그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 그 아무런 일도 없는데 액션하면은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저랑 이재훈 씨도 이제 그 인삼 이야기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작은 진동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특수효과 팀에서 이제 저희가 이 앞에 있는 그 책상 같은 데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책상만 드드드드 하고 하면은 그게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치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이재훈 씨가 이렇게 딱 위로 올려봤을 때 전등에서 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 연출팀에서 그 카메라 바로 옆에 먼지를 이렇게 싹싹 뿌리면은 그게 마치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그 저렴하고 아주 경제적인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지진
거의 다 일본인 배우는 거의 일본인이고 대사가 긴 배우는 다 일본인이에요. 대사 짧은 여기 대사가 짧은 배우는 다 한국 분이시고. 일본에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7분이 오셨고 또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일본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10몇 명이 다 일본 분이십니다. 아마 제1교포 3세가 운영하시는 극단의 그 대표님과 그 배우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진이 난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겠죠? 네. 네, 아쉽지만 자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늘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지만 많은 질문 기회 드리지 못해 오늘도 죄송하네요. 일단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개봉인데 이렇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화를 봐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 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 6월 28일에 전국적으로 개봉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이런 시사회 혹은 GV를 몇 번 가지면서 듣는 리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리뷰들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사극, 어떤 분들은 이게 영웅물인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이게 러브스토리인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봐주고 계셔서 저 또한 어떤 그런 감상을 듣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개봉을 하면 어떤 코멘트들이 더 많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재밌게 봐주셨다면 저희 영화에 대한 후기나 리뷰 뭐 이렇게 찍어주신 사진들 저는 홍보 요정이거든요. 해시태그 박열해서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 체크합니다. 많은 여태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지만 일단은 박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